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모병원 TV의 김호정입니다. 혹시 이유 없이 손이 떨리거나 몸이 뻣뻣해지는 느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큰 병이 걸린 게 아닐까 걱정부터 앞서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서울 성모병원 신경과 김중석 교수님 모시고 파킨슨 병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일상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할 텐데 이러한 증상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러한 증상을 저희가 이상운동질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상운동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활동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또는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어떤 활동들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모든 활동들은 우리가 운동학습이라고 하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을 이뤄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젓가락질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운전을 하는 습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학원에 가서 그것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운전을 학습하게 되고 그게 아주 능수능란하게 됐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장애가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뇌에서는 운동 피질과 그 다음에 기저역이라는 것이 하는데 운동 피질은 기본적으로 운동을 명령하는 곳이고 그 기저역은 그런 운동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저역이 장애가 생기면 보통의 경우에 가한 운동과 운동량이 많아지는 그런 운동장애가 생기든지 운동량이 적어지고 느리게 되는 그러한 운동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은 이상운동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몸이 움직이는 질환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질환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죠? 과도하게 움직이는 질환은 크게는 이제 근간대 운동이나 무도증, 그러니까 많이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이는 것들인 것 같아요. 무도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근간대성 운동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유전적인 원인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젊은 나이에서 발생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생기는 것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동일한 증상이 생긴다면 이제 머리 안에 특정한 병변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2차성으로 발생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무도증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말 그대로 춤추는 듯이 움직이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그 TV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춤을 추고 있다라고 하는 병들이 이제 무도증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그런 병들에는 아주 대표적인 것은 저희가 전혀 치료할 수 없는 헌팅턴병 같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도대체 이 파킨슨 병은 왜 생기는 겁니까? 파킨슨 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동이 느려지는 병을 얘기하는 건데요. 뇌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부위가 퇴행이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중뇌라는 곳에 흑실이 있고 흑실에 있는 세포가 도파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도파민을 만들어낸 세포가 퇴행이 되고 죽어가면 발생하게 됩니다. 만들어진 도파민이 기저역이라는 것에 옮겨가서 기저역에서는 그 도파민을 이용해서 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을 조종하게 주는데 기저역에 도파민이 없으면 행동이 느려지고 떨리고 걸음걸이가 장애가 생기게 되는 병을 얘기합니다. 비유를 하자면은 자동차로 말하면은 중뇌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망가진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기저역이라는 엔진이 망가지고 그 엔진에 도파민이라는 기름이 부족한 상태 자동차에서 엔진이 고장나고 기름이 없어지면 차가 잘 못 움직이는 것처럼 파킨슨 병은 그러한 상태가 되면 행동이 느려지고 떨리고 경직이 생기고 보행에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 자체에서 전체가 다 파킨슨병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파킨슨병이 하나의 병은 아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동차도 저희가 갖고 있는 차들이 물론 요즘엔 전기차도 있지만 휘발유차와 경유차가 있는 것처럼 도파민이라는 기름이 떨어져 있는데 동일하게 보이는 것이 경유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전형 파킨슨병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도파민이라는 기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나빠지는 파킨슨병을 얘기하고요. 저희한테 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것들은 이제 의료인이 조금 잘못한 것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유적으로 많이 먹고 있는 약들 때문에 생기는 약물에 의한 파킨슨병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약물에 의한 파킨슨병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병률이 높고 외국에는 보고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화제를 너무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화제를 먹고 그 소화제 때문에 이러한 파킨슨병의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물만 끊으면 당연히 좋아지게 되겠죠. 자, 파킨슨병은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행동이 느려지고 뻣뻣해지고 떨리고 보행장애가 보통은 이제 파킨슨병이 갖고 있는 운동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언론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변비나 냄새 맡기 장애, 그다음에 우울증, 또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내면수면 행동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파킨슨병이 나타나기 전에 한 10년에서 15년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가장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게 내면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위 잠꼬대에 해당되는 것들인데요. 잠꼬대뿐만 아니라 자다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옆에 사람들을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저희한테 오신 환자들 중에서 뭐 남편이 부인이 자다가 특정한 시간이면 따귀를 떼고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내면수면 행동장애에 포함이 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것이 이런 병이 발생되기 10년에서 15년 전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파킨슨병을 꼭 의심하는 건 아니고요. 파킨슨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애가 동반돼야지만 파킨슨병이고 보통의 경우에 그런 것들은 사전 증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향후에 파킨슨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들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15년 전에 보통 그런 것이 생기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실 때는 한 60대, 70대에 오시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평균 수명이라는 게 83세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전에 병이 발생하기 전에 다른 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런 병이 생길 거라고 하는 우려를 꼭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파킨슨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명을 초기에 진단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앞서서 신경학적 검사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 밖에 또 어떤 검사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망가진 것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펫이라고 하는 검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까 얘기 드린 약물에 의한 파킨슨병도 감별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약물에 의한 파킨슨병은 정상의 소견이 보이고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이나 비전형 파킨슨병은 이제 도파민이 떨어진 것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이외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파킨슨병에 동반된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관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이러한 검사들은 이제 환자분들이 갖고 있는 파킨슨병의 진행 경과와도 관계돼서 예를 들면은 인지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파킨슨병은 진행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내면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분들도 경과가 굉장히 빠르고 또 하나는 이제 자율신경계 이상이라고 해서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경과 과정이 비전형 파킨슨만큼 빠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증상들은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편감을 가질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파킨슨병에서 파킨슨병이라는 게 퇴행성 뇌질환이기 때문에 퇴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죠. 늙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치료제를 저희한테 물어보시는데 실질적인 치료제는 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치료는 없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 저도 늙어가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 말고 이제 개발되어 있는 약제는 레보도파라고 하는 도파민 제제가 있습니다. 레보도파는 이제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1960년에 많은 사람들이 뇌은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뇌를 받고 그중에 파킨슨병 환자를 봤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를 보니까 파킨슨병 환자에서 머리 안에 중뇌라는데 도파민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그러면은 도파민이라는 것을 공급해주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10년의 기간을 통해서 레보도파라는 약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레보도파가 만들어지기
의미는 처음에는 그 약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임상시험이라는 걸 했었는데 당시에는 실패했고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들이 계속해서 약물이 투여됐을 때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약물이 없었을 때는 환자분들 중에 한 10년, 8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10명에서 8명이 누워 있었는데 그 누워 있는 사람들 중에서 6명이 걸어 다닌 겁니다. 그 약제를 투여한 다음에 그 변화를 일으킨 게 레보도파라는 약제였고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2명의 못 걸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약물 반응이 없는 비전형 파킨슨병을 시사해 주는 거고, 뭐 그런 약제에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파킨슨병을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 이후에는 효연제나 여러 약제가 개발되어 있고요. 아마 뭐 궁금해 하시면은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MBC에서 옛날에 93년에 어웨이크닝이라고 해서 사랑의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가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됐고요. 거기에 놀라운 것이 이제 로버트 드니로랑 로빈 윌리엄스가 주인공으로 나왔고, 로빈 윌리엄스가 의사였죠. 그 사람이 거기서 레보도파가 만들어진 다음에 로버트 드니로가 환자였는데 약제를 투여하는 과정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못 움직이는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 자체가 그 영화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렇게 효과가 증명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약 이외에도 많은 약들이 이제 그런 기능을 개선시키는 약제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93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파킨슨병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가 이제 공인받아서 이루어졌고요. 그것들은 이제 환자들이 이제 그 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그거는 처음부터 하는 건 아니고 환자가 이제 이 병을 치료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운동합병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 당시를 치료하는 약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기름을 넣어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머리 안에다가 어떤 침 같은 거를 넣어놓고 이제 심부 자극기라고 해서 심장에다가 이제 RPG라고 배터리를 심어놔서 그것들을 이제 머리 안에 자극을 시켜서 운동 기능을 좋게 해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치료제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제가 얘기 드릴 때 그 치료제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 같다면은 이거는 리모델링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한 10년 가까이를 그러한 심부자극술을 통해서 조금 더 완화된 상태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환자분이 선택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의사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수술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교수님, 파킨슨병 하면 완치가 힘든 병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완전하게 치료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좀 할 수 있는 예방 방법, 습관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봤을 때 사실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이런 방법은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연구들 통해서 보면은 중년기에 운동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파킨슨병의 위험 요소를 많이 좀 낮출 수 있다. 한 절반 정도는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들은 이제 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것들. 예를 들면은 뭐 지중해 시기를 하면은 우리가 뭐 그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올리브유나 여러 가지 음식들을 잘 먹었을 때 또는 견과류나 이런 걸 먹었을 때 발생률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그거를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파킨슨병이 안 생긴다는 건 없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운동을 많이 하는 거는 정말 도움이 되고 사실은 운동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머리 안에서 도파민 자체를 분비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효과들이 머리 안에서 신정 영양 물질이라고 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여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운동 자체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요즘에 많이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줄기세포 수술을 했을 때 뭐 나오는 효과만큼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운동 자체가 갖고 있다고 이미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파킨슨병 환자가 있으면 혹시 나도 걸릴 확률이 높지 않은가 이런 걱정하실 것 같아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10% 정도의 환자들이 유전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파킨슨병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에 50세 이하에서 발생되는 이제 청년기 파킨슨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보통 가족력이 있으면 2~3배 정도의 위험률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파킨슨병이 뭐 1년에 발생률이 10만 명당 2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은
한 40명에서 60명이면은 거의 뭐 비등비등한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소가 관여하는 것은 뭐 그렇게 많이 우리가 가족 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얘기를 좀 안 드린 것이 있지만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고혈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족력이 있다고 우리 집안은 고혈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짜게 먹으면 자식들은 다 짜게 먹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십 년을 같이 공유하는 가족이라는 것이고요. 식습관 같은 그렇죠. 거. 그런 것들이 또 아버지가 운동 안 하면 자녀분들도 운동 안 하고 이런 것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병을 발생하는데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환경도 되게 중요한 게 뭐 시골에 살거나 우물물을 먹었거나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발생률이 증가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농약이나 이런 것이 잘 유포되는 지역들, 이런 것이 파킨슨병의 유병률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이 관여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관련된 뭐 연구나 새로운 방법이 나온 게 있을까요? 이 병 자체가 이제 두 가지 치료의 부분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이 병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아까 여러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한 그러니까 목표는 이제 환자분이 사실을 알은 똑같기 때문에 뭐 이 병이 있다고 빨리 죽는 건 아니니까 이제 그때까지 잘 살 수 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를 갖지 않고 우리가 이런 병이 있으면 이동하는데 움직이는데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약들이 하나의 약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증상적인 치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좀 막아주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여러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부분적으로 임상시험을 저희도 하고 있고 여러 회사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는 이제 이 병이 생기는 원인 중에서 오토파지나 뭐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손상들, 산화 손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대비하는 약들이 대비하는 치료제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얘기 드렸지만 줄기세포 치료라는 것이 하나의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난치성 뇌질환 연구를 위해서 뇌은행을 건립했다 이러한 소식을 접했는데 이 뇌은행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걸까요? 뇌은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병의 약물이 개발되는 근원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뇌은행 자체가 설립된 것이 2010년도 중반 정도부터 나라에서 뇌은행이라는 것을 정말 필요하다. 이러한 퇴행성 뇌질환이나 난치성 뇌질환을 치료할 때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으로 이제 계획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2020년에 이제 처음으로 뇌은행 자체가 만들어졌고요. 이 파킨슨병이나 이러한 퇴행성 뇌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많은 분들이 요구하시는데 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뇌은행을 통한 부검을 통해서 환자분이 돌아가시는 게 부검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 환자분들이 어떤 병을 앓고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알았고 우리가 비행기가 떨어지면 블랙박스를 구하는 것처럼 이제 그 병이 어떻게 진행되어 온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병 자체를 통째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뇌를 구축하고 밝혀내려고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환자분을 진단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목적을 갖고 있고, 우리가 뇌를 구축하면 절반 정도의 뇌는 보관해 놓고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보관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뇌은행은 외국의 뇌를 보면은, 예를 보면은 보통의 경우에 100년 이상 이 뇌은행이 구축돼서 만들어지거든요. 모든 나라의 뇌은행이 그렇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뇌은행도 100년 이상의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저도 물론 내 기증을 동의했고요. 사실은 제 뇌 기증도 동의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만들어낸 작업이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저런 뇌가 있어야지만 이제 좀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이런데 또 진단 방법을 개발하는데 필수 불가라는 게 뇌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뇌은행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거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을 조금 더 면밀하고 또 명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뇌은행이 건립이 됐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나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병원 파킨슨병을 보는 파트에서는 신경과 의사뿐만 아니라 신경외과 의사, 그다음에 해괴학과, 영상의학과 의사가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같은 연구와 진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이제 환자분들이 오래 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의 질 자체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활동과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해주시면은 저희가 노력한 만큼 같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환자분 옆에서 그것들을 응원하면서 그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네, 오늘 파킨슨 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완치는 어렵지만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환자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힘내시길 바랍니다. 명의를 만나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